안녕하세요. 도인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두 권의 소설을 출간한 그 소설가인데요. 볼까요?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 그리고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 동시 출간을 한 소설가 최도설입니다. 그렇지만 경주 골굴사에서 선무도를 지도하고 있는 선무도 지도법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아침 시간에 새벽같이 또 와주셨어요. 호칭은 어떻게 불리고 계세요? 절에서는 저를 이제 법사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제가 여기 책을 소개하러 온 만큼 작가라고 부끄럽지만 불려지고 싶습니다. 네. 네.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 네. 이것만 해도요, 선생님 정말 한 6박 7일 대화를 캠프를 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사회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네. 이야기가 지금 다 담겨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조기퇴직과 갑질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 사회에 미치는 폭력성을 부각하고 그 기저에 함께가 아닌 인간의 배제 욕망이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누구라도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권력에 종속되어 끔찍한 살인자, 살인 교사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그 역시 권력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한편 사회의 변화는 침묵하지 않는 작지만 거대한 소시민, 그들의 권력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항거에서 비롯되어 왔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저는 너무 떠오르는 게 많았어요. 네. 우리 이 시대에 네. 자립 청년들, 또 자살하는 사람들, 독거 노인들, 해외 입양인들, 여성들, 아동들, 역사적으로 배제되면서 누가 그를 과연 해했는가? 이 문제를 정확히 통찰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잖아요. 네.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소설을 썼을 때는 제가 사실은 전직 교사였습니다. 중등 교사였고, 학교에서 한 20년을 생활을 했었는데, 명예퇴직을, 조금 이른 퇴직을 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배제라는 단어였고요.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거나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갈등 요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배제라는 단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데 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충분히 서로가 다 그럴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가진 해결 방안, 나는 이런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정말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모임을 갖고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선생님으로서 이제 재직 중은 아니시지만 학생들도 누가 누구를 왕따시키고, 여기는 이제 좀 고급스러운 단어, 배제. 네. 학생들이 누구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빼고, 그룹 짓고, 무리 짓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불안감,
거기서도 기인하고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러지 마 이렇게 지도하는 것보다 네. 왜 그랬는지 서로가 서로를 좀 네. 근본적인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서 네. 존중을 가르치면 되는데 네. 너무 경쟁과 학습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것들이 누적돼서 네.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몸에 배어들어 있으니까 네.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 네. 정확히 모르고 남을 해하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저 역시도 항상 저를 네. 좀 들여다보거든요. 선생님은 이 시대에 산으로 가셨나요? 절로 가셨나요? 아, 흔히 절이라는 것은 네. 이 속세에서부터 좀 벗어난 곳이잖아요. 네. 학교에 있다 보니 학생들만, 어린 아이들만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서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말과 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행동으로, 그러는 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도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교사가 또 동료 교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교사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 또 성적이 조금 부진한 학생, 또 운동을 잘하는 학생, 좀 운동에 소질이 없는 학생, 좀 여러 재능이 있는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교사들도.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자신의 행동 방식과 자신이 하고 있는 말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뇌하는 장소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냐,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 연수나 교육,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교사에게는 하나의 업무일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과제일 수가 있어서 뭔가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도 학생들도. 네. 정말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행동 방식과 말과 언어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면은요,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네. 모태 갖고 있고요. 네. 아버지는 감리교 장로셨고, 어머니는 권사였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직업을 갖기 위해서 20대 때,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내가 어디 나가서 영어를 전공했는데 어디 나가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되겠고, 또 안다는 것의 기준은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다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전통 무예를 검색하다가 천리안 유니텔, 그때 당시에는 오래전인데요. 선무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님들의 불교 무예인데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접했고요. 벌써 한 26년 전인 것 같아요. 26년, 2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그쵸. 저도 기독교 신자였고, 아버지도 어떻게든 아시게 될 테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하는 이야기 이런, 어느 절에 갔더니, 성경책을 읽는 스님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스님들처럼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와,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훌륭한, 놀랍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훌륭한 아버지시네요. 어쩌면 아버지가 반대해도 제가 갈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미리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감동을 받고, 조금,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에서도 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절에서 외국인들을, 에게 이제 선무도를, 불교 부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주 골굴사라는 사찰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해요. 네. 절에서의 생활과 교직 생활을 비교한다면 네. 선생님께 어떤 게 더 잘 맞으세요? 둘 다 저는 저한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직은 처음에는 이제 서툴러서 학생들에게 못된 말도 하고, 굉장히 엄하게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경험이 쌓이면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 학생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교실에서는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학생들도 행복했기를 바라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교실에서. 그래서 교사도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절에서 지내는 것도 일과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른 새벽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하루의 루틴 중에서 룰로 정하고 있는 것이 문을 열고 방 밖에 나갔을 때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 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 또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절에서 지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에게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에서 생활하면 월급이나 휴가가 있나요? 직장인 같은 생활인가요? 네, 저는 네. 봉급을 받고 있고요. 아, 네. 받고요. 또 휴가는 한 달에 6일 정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쓰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외국인들이 1년 365일 계속 오고 있어서, 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더 바쁩니다. 그쵸, 네, 사람들이 네. 더 많이 와서요. 너무 바쁘신데 이번에 그래도 겨울에 조금 나은가 봐요. 제가 잠시 휴가를 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유럽은 며칠 다녀오시나요? 유럽은 한 열흘, 예, 어느 나라 가세요? 폴란드라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지난 10월에는 뉴욕에 불교 문화 행사 그리고 선무도 공연차 갔었는데요. 이번에 가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 네. 좀 가슴 아픈 역사를 네. 가진 나라죠.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독일과의 사이에서 소련과 독일의 협약에 의해서 폴란드가 반으로 나눠지고 없어질 수 있는 나라였고, 바르샤바 같은 경우는 인구의 80%가 사망하거나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그랬던 네.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많이 접하거나 여행 가는 나라도 아니고 역사에서 계속 슬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갔는데, 폴란드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살펴보시면. 선생님 책 중에 네. 이 이야기는 따로 정말 좀 선생님 캠프를 좀 하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또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요거는 저희가 아이도 이제 곧 중학생이 되고 제 주변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네.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책을 쓸 때 많은 책을 쓰진 않았지만 가독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번 책을 붙들면 책에 빠져들어서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글을 쓸 때 제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학생들
독서의 흥미가 조금 떨어진 학생들, 독서를 좀 해봐야지 되겠다 하는 학생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번 붙들면은 끝까지 아마 2시간, 3시간 안에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독서의 흥미가 없어도요. 그렇고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는데, 노숙자도, 외계인도 나오고요. 외계인의 부모, 그리고, 독거노인이죠. 할머니, 제가 할망구라고 좀 친근하게 표현했는데, 고물상, 수집상, 고물상의 사장이기도 하고, 독거노인인 할망구 나오고. 이 표지가 할망구 고물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꿈의 파편, 그리고 쉼표 느낌표, 그리고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 이 책들 모두 이렇게 딱 들고 절에 들어가서 읽고 같이 독서 캠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 책들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꿈의 파편은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책인데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첫 번째였고요. 엄마가 나한테 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불렀던 게 너무 후회가 돼서. 엄마가 나에게 남겨준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자산을 제가 책 속에다가 그리움, 꿈, 여러 가지 교감, 이런 단어로다가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산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꿈의 파편은, 쉼표 느낌표는,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한 거로 기억합니다. 어른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어린 시절을 잊는 게 문제지. 그래서, 쉼표 느낌표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존중과 사랑을 그것을 주장하고 싶었고,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높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노년이 돼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쩌면 꿈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향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사랑.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행복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노벨 문학상 받았지 않습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분도 또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거에는 또 사랑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어떤 특정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구설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나를 보호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나에 대한 깊이 내가 숨겨왔던 정보를, 내 개인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독자들에게 제가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어쩌면 또 굉장히 간단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쓸 때, 이 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에 초고를 썼는데요.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퇴직을 했고요. 조기퇴직을 한 다음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해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물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아내하고 사이가 조금 멀어지기도 했고 또 그래서 저희 두 딸에게도 힘든 시간을 주기도 했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쓸 때가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가 들이닥치는 저에게 그렇게 들이닥치는 시기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쓴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책에는 제가 웃을 수 있는 키워드를 그런 장치를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마법 고물상으로 초대합니다. 또 독자와 작가와의 만남에서 겉돌지 않고 좀 다가가는 느낌이 납니다. 네, 제가 가까워질 수 있다면 여기 오면서 한참 할까 말까 여기. 딸들 생각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건강해지셨는데, 선모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고, 또 작가님이신데, 네. 운동도 하시잖아요. 네. 선모도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본래 명칭은 불교 금강 영관이고요. 근데 그 명칭이 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을 들었을 때는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선무도라는 명칭이 이렇게 더해졌고요. 선무도는 이제 승군의 무예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역사 속에서 배웠던 그런 화랑도, 여러 무도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신데요. 그 당시부터 계속 스님들 사이에서 누적됐던 수련법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수련법을 체계화시킨 분이 2006년도에 좌탈인망하신 양익 대선사, 양익 스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스님이 선무도를 체계화시켰고 어찌 보면 창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 부처님의 호호법을 더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스님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다가 정확히 40년 전에 지금 경주 골굴사의 주지 스님이신 저군 스님께서 일반인들에게 포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즉신성부를 또 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단어도 자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깨달음이 뭘까? 일반인들이 뭐가 알아진다 할 때, 네. 그 깨닫는 그 단계는 어느 경지일까? 번뇌가 진짜 사라지나? 네. 인간은 계속 번뇌하잖아요. 네. 번뇌가 좀 사라지는 그 단계를 그래도 옆에서 많이 수행을 보시잖아요. 하고 계시고. 네. 어떠십니까? 영속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배진식님도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근데 그 깨달음이 이제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또 그런 마음 상태가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아, 이렇구나. 아,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도 전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네, 단지 그런 깨달음의 생각, 그리고 깨달음의 마음 상태가 항상 유지되진 않는 것일 뿐이겠죠. 네, 그것을 항상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오각성하고 부처님이 되는, 성인이 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속적 깨달음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죠? 생각합니다. 네. 네. 거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죽음 이후에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크리스천들은 얘기하고, 부처님은 육신은 소멸된 것이 맞으나 네. 정신이 이제 이렇게 영속되니까 깨달은 자라고 불리우는 건가? 네. 근데 저는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분들의 영향과 그분들의 철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방향은 틀릴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다시 환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비단 그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한테 무엇을 남겼을까, 이런 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님도 나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단 하루도 제 엄마라고 제가 자꾸 말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없고. 항상 순간순간 생각을 하고, 더 뚜렷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말씀과 엄마의 행동,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엄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창시절이 좀 모범생이었던 분들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어른인데, 엄마, 아빠 이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라고 어른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병이 오고 또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실 때마다 제가 더 힘줘서 어머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머니가 힘들고 마음이 또 쇠약해지시고 여려지시고 그랬을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였다면 어머니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고 또 지혜로운 말 하려고 그러고 냉정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린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렸다면 엄마가 더 행복해 하시고 노년에 더 많이 웃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그런 일이 많진 않은데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른한테도. 그 사람의 나이가 50이건 60이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사실은 사후에 매일매일 생각나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고, 네. 또 이제 이어서 그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내 육신도 언젠가 소멸할 텐데, 네. 나도 죽을 텐데, 네.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향수를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또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네.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확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든 신념이든 사랑이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을 하고 맞나? 틀린가? 어떤 게 옳은 거지?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요. 자기가 판단한 그 생각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누가 그를 소멸시켰는가? 이게 제목이 저는 뭐 계속 눈에 들어와요. 네. 이 시대에 소멸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소멸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소멸되어야지만 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구든 권력자가 되기 전에는, 권력을 쥐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아도,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미스가 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 권력을 쥐게 되면 살인자, 살인 교사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쥐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쥘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막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늘.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소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외침을 하고 있고, 수많은 외침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외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가 다시 행복해지고 안정을 찾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강 작가가 세상은 이토록 잔인하고 또 이토록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은 성경도 읽으셨고 불경도 읽으셨고 그런데 몸을 단련함으로써 네. 정신적인 어떤 조절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됩니다. 좀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선무도에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선무도에서는. 호흡이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괴롭고 그럴 때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들숨을 끝까지 지켜보고 또 내쉬는 숨을 끝까지 지켜보고 거의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마음 또 나의 몸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한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호흡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살려고 산소를 들이마셨어요. 네. 근데 살려면 다시 내뿜어야지 되더라고요. 네. 권력이나 네. 또는 경제력, 인간관계, 또 삶과 죽음까지도 영속하고 지속하고 살려면 네. 내놔야지. 좀 내놔야 된다. 마신 만큼 내놔야지 네. 돌아가지 않을까. 네, 부처님도요,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들께 하고 싶은 작가로서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려요. 제 책이 좀 세상을 많이 오랫동안 여행했으면 좋겠다. 독자들 사이에서. 그게 가장 크고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그것이 저한테는 또 글을 또 계속 쓸 수 있는,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야기, 쓰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 골골사에서 무예 지도도 하시지만 네. 북콘서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책 들고 다 같이 가서. 저는 영광이죠. 25년도 선생님 끝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간 순간에 또 순수한 이야기를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도설 선생님과의 콘서트까지 기대하며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화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선생님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